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열치열, 이열치열.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여름방학이라 용돈도 떨어지고 기숙사 에어컨도 고장나서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옆방 선배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뭔가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열치열, 이 네 글자예요. 이는 이로, 열은 뜨거울 열, 치는 다스릴 치, 그리고 마지막도 뜨거울 열이에요. 즉,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더위를 피하려면 시원한 걸 찾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반대예요. 더위를 이기려면 오히려 더 뜨거운 걸 먹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 찜질방에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오나라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구천은 그냥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단련했거든요. 매일 쓸개를 핥으면서 쓴맛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구천은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이 방법으로 정신력을 기르고 나중에 오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열치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더우면 더운 걸 해야 돼. 같이 뜨거운 라면 먹자.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더운데 왜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땀을 쭉 흘리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더위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게 답이라는 걸요. 이열치열,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일망무제, 일망무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동안 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밖에 안 가봤던 제가 말이죠. 친구들이 너는 절대 못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복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그런데 정상 바로 아래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저기 정상에 오르면 진짜 장관이 펼쳐진다네. 일망무제라고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세상이 한눈에 들어온다네.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일망무제. 이 말은 한번 바라보니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망은 바라볼 망, 무는 없을 무, 제는 끝제. 쉽게 말해서 한눈에 봤는데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넓고 광활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죠. 바다를 바라볼 때나 넓은 평야를 내려다볼 때 또는 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동파가 친구들과 함께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강과 들판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광활한 경치인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구나. 그때 소동파가 붓을 들어 시를 지으면서 이 상황을 일망무제라고 표현했어요. 10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가슴이 벅차 올랐던 거죠.
소동파는 그 순간 자신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게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서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른 일출과 함께 제주도 전체가 발밑에 펼쳐지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던 작은 걱정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망무제. 때로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 마음도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좁은 곳에만 갇혀있지 말고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문전성시, 문전성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구석진 골목에 작은 공간 하나 얻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거든요. 첫 달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3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전성시라는 말 아세요? 문은 문, 전은 앞, 성은 이룰 성, 시는 시장시. 말 그대로 문 앞에 시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집이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들어서 마치 시장 같다는 의미죠. 요즘으로 치면 핫플레이스, 맛집에 줄 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워낙 인덕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천하의 인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대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집 문 앞이 항상 장터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상군이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문 앞이 썰렁해져서 새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죠. 그때 제 카페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정말 한산했는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 한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오시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웨이팅까지 생기게 됐거든요. 제 작은 카페 앞이 문전성시가 된 거죠. 진짜 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자기 아들이 헬스장 등록했다가 사흘 만에 그만뒀다면서 진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찔렸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작심삼일이에요. 작은 작자에 마음 심자, 새 삼자에 날 일자를 써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마음을 먹고 결심을 세워도 사흘을 못 가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치잖아요. 이번엔 정말 해보겠다. 달라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며칠 지나면 김이 빠지는 거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옛날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첫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서 책을 펼치고 촛불 켜놓고 밤새 공부했죠.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텼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책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요. 결국 이 선비는 사흘 만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작심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저도 버스에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헬스장은 저도 몇 번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갔어요. 운동복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새로 사고,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아프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몇 달 동안 헬스 장비만 내고 운동은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작심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큰 목표를 세우니까 금방 지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작심삼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포기하더라도 그 경험은 남는 거잖아요. 반포지효, 반포지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빵을 작은 조각으로 떼어서 입에 넣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물도 먹여드리고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도 닦아드리면서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반포지효예요. 반할 반, 먹일 포, 갈지, 효도효. 반포지효는 새끼 까마귀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는 어려서부터 까마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해요. 까마귀 새끼들이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늙어서 날지 못하는 어미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선비는 이 광경에 깊이 감동했고 동물도 이렇게 부모에게 보답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며 이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실제로 까마귀는 정말로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새끼가 자라면 부모를 돌보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저도 어렸을 때 아프면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시고 입맛 없을 때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자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오랜만에 긴 통화를 했어요. 까마귀도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반포지효,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태연자약, 태연자약.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16층과 17층 사이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1분, 2분, 5분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비상벨을 누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은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계시더라고요. 태연자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는 크다, 넓다는 뜻이고 연은 그럴듯하다, 당연하다는 의미예요. 자는 스스로, 약은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평상심을 잃지 않는 거죠.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진나라 때 얘기예요. 왕희지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급작스럽게 그를 궁궐로 불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왕희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궁궐로 향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황제가 중요한 비문을 써달라고 한 거였는데 다른 신하들이 모두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왕이지만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붓을 들고 글씨를 써내려갔대요.
마치 집에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계속 관찰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시계를 한번 보시더니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겠네 라고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30분 뒤에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한 마음이 급한 일을 만드는 법이야. 진짜 평온함이라는 건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가인방명, 가인방명.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다들 그렇게 힘들어 보냐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자는 아름다울까? 인자는 사람인, 박자는 얇을 박, 명자는 목숨 명을 써요. 아름다운 사람은 목숨이 얇다, 즉 운명이 기구하다는 뜻이에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왜인지 불행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말이거든요. 좀 슬픈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라는 절세니인이 있었어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녀였지만 결국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거든요. 황제는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라의 일도 소홀히 했고 신하들의 원망을 샀어요. 결국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양귀비는 모든 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아름다운 미모가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문득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쁘다고 소문났던 학창시절 친구들이 의외로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외모가 뛰어난 선배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움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포고복, 한포고복.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나타나는 삼색이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참 신기한 게 밥을 주면 절대 급하게 먹지 않아요. 천천히 한 입씩 음미하면서 먹는데 배부르면 그 자리에서 배를 둥글게 만들고 누워버려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이 고양이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요. 함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은 먹음을 함, 포는 씹을 포, 고는 붓고, 복은 배의 복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입에 음식을 머금고 배를 북처럼 둥글게 부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고대 요나라 시대 이야기인데요. 요 임금이 어느 날 백성들 사는 모습을 직접 보러 나간 거예요. 궁궐에만 있으면 백성들의 진짜 생활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바둑을 두고 상인들은 여유롭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점심시간 풍경이었대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 자리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해하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고 해요. 요 임금이 감동받아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입에 음식을 머금고 배를 북처럼 부르며 만족해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요. 그때부터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 3세기를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바로 이런 순간들이구나. 매일 바쁘게 살면서 밥도 후다닥 먹고 항상 다음에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햇볕의 따스함, 배부른 만족감, 그 모든 걸 천천히 음미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은 만족을 느끼는 거구나. 그 3세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석별지정, 석별지정.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아침 카페에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 분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손님, 저 다음 주부터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됐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냥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석별지정이에요. 석은 아낄 석, 별은 헤어질 별, 지는 의지, 정은 정자예요. 합치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슬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생기는 아련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맞았을 때처럼 끝나는 게 아쉽지만 그만큼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 왕발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벌써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자주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처럼 연락이 쉽지 않던 시대잖아요.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왕발은 친구를 배웅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안에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속 정은 영원하리라는 마음으로 석별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카페 바리스타 분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일상의 인연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떠날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매일 안녕하세요 하던 그 짧은 인사, 커피 받으면서 나누던 작은 웃음, 비 오는 날 우산 챙기셨어요? 하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석별지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려주는 말인 것 같아요. 진퇴유곡, 진퇴유곡. 차가운 지하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아가야, 길 좀 알려다오 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라 길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완전히 믿고 계시고 주위에는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잘못된 길로 안내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자니 할머니가 실망하실 것 같고 정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진퇴유곡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진에, 뒤로 물러날 퇴, 오직 유에, 골짜기 곡.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혀서 마치 깊은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시험 전날 밤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벼락치기 하자니 이미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불가능한 업무를 시켰는데 안 한다고 하면 혼나고 한다고 해도 실패할 게 뻔한 그런 딜레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조나라 장군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군사 이론가였거든요. 책으로만 보면 완벽한 전략가였는데 실제 전투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이라는 이유로 큰 전투의 총대장이 되었죠. 상대는 그 유명한 백기 장군이었어요. 조괄은 책에서 배운 대로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백기는 일부러 후퇴하면서 조괄 군대를 깊숙한 골짜기로 유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포위망을 쳤죠. 조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가자니 적의 함정이고 뒤로 가자니 이미 퇴로가 막혔고 정말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때로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였어요. 할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 동네가 처음이라 길을 잘 모르겠어요. 대신 같이 찾아보거나 다른 분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진퇴유곡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선택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선택 앞에서는 억지로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속수무책, 속수무책.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이 먹통이 된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눌러보시고 전원 버튼도 누르시고 심지어 입김까지 불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속수무책. 속수무책은 손을 묶을 속자, 손수, 없을 무, 개책 책자를 써요. 글자 그대로 손이 묶여서 어떤 계책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손을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때 완전히 막막한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제상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몇 달째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임금은 안영을 불러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겠느냐? 평소에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던 안영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도 소용없고 저수지를 파도 물이 없고 안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손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말이에요. 그 지하철 아주머니나 안영이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예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그때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밤새 자료를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손을 놓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취생몽사, 취생몽사.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대학생 때 월세방에서 물만 넣고 끓인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어도 그때 그 만족감은 없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취생몽사예요. 취할 취, 살생, 꿈몽, 죽을 사. 취한 채로 살다가 꿈속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좀 무서운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목적 없이 흐릿하게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의식이 흐릿한 채로 살고 꿈속에서처럼 현실감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남송시대의 정치가 주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에만 빠져서 나라의 위기는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했어요.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한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술잔치나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로 살다가 꿈속에서 죽어가는구나 라고 한탄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위험한데 사람들이 파티만 하고 있다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라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에는 후속편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며 꿈꾸던 제가 있었거든요. 그땐 매일 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설레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설렘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꿈도 목표도 흐릿해진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취생몽사 그 자체였죠. 진짜 무서운 건 술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습관에 취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라면 한 그릇으로 행복했던 그때가 진짜 깨어있던 때였구나. 오매불망, 오매불망.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고양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고양이가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오매불망이에요. 잘 때도 깰 때도 잊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오는 잠들 잠, 매는 꿈, 불은 아닐 불, 망은 잊을 망이거든요.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구천은 오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그는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했죠. 하지만 구천은 그 모든 치욕을 견디면서도 단 한순간도 복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잠들 때도 깨어있을 때도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생각만 했죠. 심지어 쓸개를 핥으며 그 쓴맛으로 굴욕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그렇게 20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되찾았거든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계속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안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오매불망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길고양이도 할머니의 강아지도 그리고 구천도 모두 그런 마음이었겠죠. 만고풍상, 만고풍상.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젊은이, 세상이 참 어렵지? 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주머니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랜 세월 겪어온 모든 이야기가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자성어가 바로 만고풍상이에요. 만만, 옛고, 바람풍, 서리상. 만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견뎌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다는 의미거든요. 바람과 서리가 왜 시련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람은 때로는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때로는 모든 걸 날려버릴 만큼 거세게 몰아치잖아요. 서리는 차가운 겨울밤에 내려앉아서 연약한 것들을 얼려 죽게 만들고요. 그런 혹독한 자연 앞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망고풍상의 정신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두보는 평생을 가난과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관직에 나아가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안사의 난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과 헤어져 떠돌아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두보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겪은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시에 담아냈어요. 그가 쓴 시 중에 망고 상심 일편시라는 구절이 있어요. 만년 동안 쌓인 시름이 한 편의 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망고풍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만약 여러분이 두보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가난 때문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두보는 그 모든 풍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어요. 그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을 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제일 쉬웠더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주머니가 겪어오신 수십 년의 세월이 바로 만고풍상이구나 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테고 가족의 병이나 이별도 겪으셨을 거고요. 사회가 변하면서 적응해야 할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모든 걸 견뎌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만고풍상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만고풍상이에요. 바람과 서리를 맞아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말이에요. 골육상잔, 골육상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는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새끼들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미는 보이지 않고요. 생각해보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깊이 상처를 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골육상잔이에요. 골육상잔. 뼈골자에 살육자, 서로 상자에 해칠 잔자를 써요. 뼈와 살이 서로 해친다는 뜻인데요. 뼈와 살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해친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 말은 혈연관계인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해치는 상황을 뜻해요. 형제자매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위나라 조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비와 조식이 특히 뛰어났어요. 둘 다 총명하고 재능이 넘쳤거든요. 조조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어요. 형인 조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동생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죠. 조조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 아들 다 훌륭한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말이에요. 결국 조비가 후계자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조비는 동생 조식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재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식은 슬픈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싸무려고 콩깍지를 태우니 솥 안에 콩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때부터 골육상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본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큰 싸움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그 어미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끼를 그렇게 아끼던 어미가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새끼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뼈와 살은 원래 하나예요. 서로 해치면 결국 자신도 아프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전인수, 아전인수.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과 진짜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돈 때문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시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제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보수적이시고 새로운 도전을 이해 못하신다. 제 꿈을 지지해주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딱 아전인수였더라고요. 아전인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논밭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아는, 밭전, 끌인, 물수.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농부가 자기 논밭에만 물을 대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때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왕께서 만약 이익만을 말씀하신다면 대부들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일반 백성들도 각자 자기 논밭으로만 물을 끌어오려 할 것입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강이나 시냇물을 논밭으로 끌어와야 했는데 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논밭으로만 물을 끌어오려고 했어요. 옆집 노는 말라가도 상관없이요. 맹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제 꿈과 열정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둘 다 각자의 논밭으로만 물을 끌어오고 있었던 거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아전인수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차제두량, 차제두량.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젊은이,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엔 뭔가 기분이 나빴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뜨끔했거든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가진 재능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를 알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차제두량, 술의 차에 시를 재, 말두에 헤아릴 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술에 실을 수 있을 만큼 말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흔하고 많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나 물건이 너무 흔해서 별로 귀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온라인에서 자기계발 강사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차제두량이라는 말이 딱 맞죠? 또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 이야기예요. 남조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관리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부족했어요. 유명한 문학가 임방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한탄하며 말한 가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술에 가득 실을 만큼, 말로 헤아릴 만큼 많은데 쓸 곳이 없다고요. 당시 피난민들은 모두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에서는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새로운 땅에 와보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만의 특별함이 생각보다 흔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버스 아주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고민이나 재능을 너무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차제두량이었죠. 그 깨달음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차제두량이라는 말은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나만 특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되거든요. 다다익선, 다다익선. 어제 저녁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하나씩 더 담게 되더라고요. 우유 하나만 사려다가 2개, 계란 한 판만 사려다가 특가라고 해서 2판. 그러다가 문득 계산대에서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다익선, 이 말은 많을다, 더할 익, 좋을 선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어서 해석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의미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 이야기인데요. 유방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신하 한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한신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느냐고. 한신이 대답했어요.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되물었어요. 그럼 너는? 한신이 웃으면서 답했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이때 나온 말이 다다익선이에요. 한신은 정말 자신만만했던 거죠.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트에서 장 보면서 깨달은 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물건을 넣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유 2개를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날 것 같고 계란도 언제 다 먹을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진짜 좋은 거구나. 결국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은 게 힘이 되지만 때로는 적당한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수서양단, 수서양단.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맞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3층, 4층, 5층. 한 번에 5개 층을 다 눌러놨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수서양단이에요. 숫자는 쥐머리, 서자는 쥐, 양자는 2개, 단자는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쥐머리가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저것도 못 정하고 계속 망설이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서정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때 일이에요. 위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유부단의 끝판왕이었거든요.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황제가 위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흉노와 싸워야 할까요?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할까요? 그런데 위엄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하, 저는 쥐 같습니다. 쥐는 굴 안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위험하면 들어가고 안전하면 나오기를 반복하니까요. 황제가 결국 화를 내며 말했죠. 너는 쥐머리처럼 이쪽 끝 저쪽 끝만 기웃거리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 그 사람처럼 선택을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6개월 동안 고민했거든요. 매일 사표를 쓰려다가 찢고 그러다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선택의 순간에 결단력 없이 양쪽 끝만 기웃거리면 시간만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진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선택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필종부, 여필종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뭔가 지시하는 거예요. 가방은 이렇게 매라, 핸드폰은 저기 넣어라. 심지어 어느 역에서 내릴지까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내분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여필종부예요. 여자여, 반드시 필, 딸을 종, 남편 부. 말 그대로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요즘 들으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말의 유래를 알려면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춘추전국 시대,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때 한 나라의 공주가 정치적 결혼으로 적국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이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인 상황에서 그 공주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래야만 그 험난한 궁궐 생활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본 부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왜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역에서 그 부부가 내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넘어질 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아내분이 재빠르게 남편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다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었구나. 여필종부라는 말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시대는 변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은 여전히 소중한 것 같아요.